인류 각 민족들의 고대 전설과 설화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홍수!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와 아브라함계 종교들부터 해서 그리스, 로마, 북유럽, 페르시아와 힌두 신화 등 인도 유럽 계통의 고대 종교, 심지어는 중국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설화에서마저 대홍수로 세계가 최소 한 번 멸망했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사실상 인류 공동으로다가 좋아하는 흥행 보증 설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우연일까요? 종족마다 민족마다 사는 환경이 다 다르고 역사도 다른데 어떻게 이놈의 대홍수 설화만은 다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지구상으로 퍼지고 있던 빙하기, 정확히는 마지막 빙기 당시에 지구상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특정 기간 해수면이 100m 넘게 상승한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만큼 빙하기 당시 지구의 지도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섬과 대륙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가 바다로 알고 있는 많은 영역들이 드넓은 평원 저지대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닷속으로 잠겨버린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역들은 인류학적으로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120m? 별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난 높이입니다. 만약 지금의 해수면 기준에서 120m가 더 높아질 경우 예상되는 해안선은 이 정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물론이고 해안가에 면해 있는 세계 대다수의 메트로폴리스들과 주요 농업지대가 침수될 수준이에요. 과연 인류에게 유전자 단위의 기억을 심어줄 만한 거대한 규모죠. 이걸 바닷물의 양으로 따지면 최소 5천만 입방미터 이상으로, 무게로 쳤을 때는 최소 50경 톤, 부피로 보면 대략 소행성 팔라스랑 비슷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얼음 상태로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얼음들이 그때는 다 어디 있었냐? 흔히들 바다에 떠 있는 유빙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유빙들은 바닷물에 풍덩 빠진 상태라 해수면의 변화에 딱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려면 이 물들이 담수 상태로 땅 위에 있어야 돼요. 때문에 12,000년 전에는 고위도 지역의 상당 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었고 고대 인류들은 이 빙하를 피해서 요리조리 돌아다니며 따뜻하고 살만한 땅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밟고 다녔던 많은 땅들이 지금은 수몰된 저지대에 해당하죠. 실제로 폴리네시아처럼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섬들을 제외하고 대륙과 많이 멀지 않은 대부분의 도서 지역에서 선사시대 인류의 화석이나 유적 등이 출토되는데요. 발달된 선박 제조 기술이 없었던 수만 년 전의 원시인들이 구석기 시대에 전 지구상에 심지어 섬들에까지 퍼져서 살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그냥 빙하기 때 걸어서 내지는 원시적인 뗏목 만들어서 폴짝 건너간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바다를 건넌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걷다 보니 여기저기 퍼져나간 건데 나중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립됐다는 소리죠. 약 7만 년 전 동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한 인류의 시점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육로로 이동한다고 하면 어떤 루트를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모세의 기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해, 그러니까 수에즈 지역 근방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7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귀찮게 거기까지 북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왜냐면 지금의 지부티와 예멘 사이 바브 알 만다브 해협이 이때는 뗏목 정도로 건널 수 있는 아주 얕고 좁은 수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해협을 통해 아프리카를 탈출한 현생 인류는 마찬가지로 아직 육지였던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계속 전진, 인도 반도를 한 바퀴 빙 둘러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진출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시절 인도차이나 반도 너머에는 순다랜드라고 하는 거대한 평원 저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다랜드라는 이름은 순다 대륙붕에서 따온 것으로 오늘날 순다 대륙붕에 속한 반도 및 도서 지역들,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부터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제도, 필리핀까지를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육지였는데요. 무엇보다 적도 한가운데를 관통했기 때문에 마지막 빙기에도 상당히 온난해서 이후 수만 년간 중앙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 본진과 함께 지구상의 양대 인구 밀집지대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요. 심지어 자바섬 동편의 소순다 열도를 통해 오세아니아까지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순다랜드와 오세아니아 사이는 해수면이 상당히 낮아진 당시에도 바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이쪽은 또 뉴기니 섬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사이에 대륙붕이 드러나 사훌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바다의 폭이 50km 이내로 상당히 가까워서 당시의 항해 기술로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건너간 일파가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남부 해안까지 쭉 퍼지고 오늘날의 태즈메이니아 섬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처럼 남부 해안 루트를 따라 퍼진 초기 현생 인류의 후손들을 오늘날에는 흔히 오스트레일리아 인종으로 구분하지요. 파푸아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멜라네시아인들을 비롯해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 지대로 유명한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원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이에 속해요. 다만 이게 인간이니까 건너다닐 수 있었던 거지. 순다랜드와 사훌 대륙 사이의 해역은 판과 판 사이의 경계면으로 깊은 해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판계야가 분리되기 시작한 이후로 해수면이 얼마나 낮아지든 간에 육지로 연결된 바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다를 타고 건너간 우리 현생 인류나 박쥐 정도를 제외하면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양 지역의 동식물 분포가 180도 달라지는데요. 예컨대 선 서쪽까지는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원숭이나 호랑이, 코뿔소, 코끼리 등의 해반류 포유류들이 서식하지만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유대류, 오리너구리나 가시두더지 같은 단공류는 이 선 동쪽에서만 서식하는 식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류의 무분별한 이주로 개나 토끼, 쥐를 비롯한 유라시아 생물들이 마구 딸려가서 이 경계도 옛말이 됐지만 20세기 들어서는 인도네시아나 호주 등 이 근방 국가들이 열심히 관리하면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네요. 순다랜드의 북쪽, 즉 동아시아 지역도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 대륙의 대륙붕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황해와 남중국해가 하나의 거대한 대평원을 이루며 한반도 서해안과 대만섬까지를 연결하고 있었죠. 때문에 이때는 황하와 장강은 물론 한반도에서 발원하는 한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져 거대 하천을 형성했고 아마도 오키나와 제도 쪽으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측돼요. 반대로 동해는 호수였는데 확장된 육지가 남쪽에서는 한반도 남부와 일본 남부를, 북쪽에서는 연해주와 사할린 섬을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육로를 통해 일본 열도까지 걸어서 진입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약 45,000년 전 인도차이나 부근에서 방향을 바꾼 분파가 동아시아로 북상하여 이중 북쪽으로 쭉 밀고 올라간 사람들은 중국인과 한국인, 퉁구스계 민족들의 조상으로, 중국 대륙 남부에 정착한 사람들은 오늘날 동남아시아와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조상으로 분화했는데요. 동쪽으로 틀어서 일본 열도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는 바람에 혼자만 고립되어 독특하게 분화했습니다. 수천 년 후 철기 시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요이인들에게 정복당한 조몬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로 현대 일본인들의 DNA에도 조몬인들의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하죠. 중국 대륙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를 전후해 북쪽으로 올라갔던 중국 티베트 계통 집단이 유턴해 내려오면서 대륙 남부에 있던 선주 종족들을 정복하고 밀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예컨대 춘추 전국 시대의 초나라나 오나라, 월나라 같은 나라들이 이때까지 남아있던 이민족 계통 국가들입니다. 때문에 끝내 한족들에게 동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유전적으로는 북중국과 남중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한편 순다랜드까지 오기도 전 아예 이란 고원쯤에서 갈라진 분파들은 일찍이 북서쪽과 북동쪽으로 직진해서 각각 고대 유럽의 수렵 채집민들과 북유라시아인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가장 서쪽으로 간 집단이 일명 도거랜드라고 부르는 드넓은 저지대에 도달했지요. 도거랜드는 지금의 프랑스와 베네룩스 저지대, 브리튼 제도와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을 연결했던 땅으로 우리가 아는 북해가 전부 다 땅이었다고 보면 되는 수준의 모습이었는데요. 순다랜드와는 달리 상당히 고위도라 구석기 시대 말기까지는 상당 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만 매머드를 비롯한 풍부한 사냥감과 먹을거리 덕분에 상당한 인구가 살았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여담으로 이 도거랜드의 한복판에 살짝 솟아있던 언덕 지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수심이 거의 15m 수준까지 가는 곳이 있을 정도의 얕은 해역으로 애초에 17세기부터 수상할 정도로 대구가 잘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해역을 누비고 다녔던 네덜란드의 어민들이 당시 널리 타고 다니던 도거선에서 이름을 따와 이쪽 모래톱 부근을 도거뱅크라고 부르다가 현대에 와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도거랜드라는 이름으로 확장된 거예요. 여기가 진짜 한 50m만 더 높았어도 아마 북해 한복판에 덴마크 면적만한 섬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도거뱅크 근방은 워낙 수심이 얕아서 지금도 어업을 하다가 매머드 뼈라든지 고대 식물의 그루터기, 심지어는 현생 인류나 네안데르탈인들의 유골까지도 발견된다고 하네요.
신기한 점은 이 당시 서유럽 원시 수렵 채집민들의 생김새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소 이질적이었다는 겁니다. 검은 피부에 흑발인데 눈만 파란색이라서 지금의 유럽인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지금과 같은 밝은 피부와 갈색 머리카락은 빙하가 녹아 수위가 상승한 약 9,000년 전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재차 인구 유입이 일어나면서 퍼지기 시작했고, 유럽 지역 최초의 농경이 시작된 것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였지요. 유럽인들 특유의 금발 형질은 이보다 더 먼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한복판에 살던 수렵 채집민들이 가지고 온 건데요. 특히나 이렇게 형성된 흰 피부와 금발을 가진 종족들 중에서도 흑해 북쪽의 스텝지대에 살던 한 일파가 기원전 5,000년을 전후해 목축민으로 발전, 유럽과 인도, 이란 등지로 퍼지면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도 유럽 어족의 원조가 이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추측되는데,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고산지대에 사는 오지 부족들 중에는 아직도 금발인 사람들이 남아있죠. 한편 시베리아의 수렵 채집민들 중 또 다른 일파는 이와는 반대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베링기아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돼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지만 이 부근은 오늘날 베링 해협이라고 하는 거칠고 추운 바다라 킹크랩 잡으러 목숨 걸고 가는 극한 해역으로 유명한데요. 이 당시에는 낮아진 해수면으로 인해 땅이 드러나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머드 잡으러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은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고립되어 버렸지요. 오늘날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조상이 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한 만큼 빙하가 녹은 덕분에 우주 공산에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 퍼질 수 있었거든요. 이후 양쪽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건너편에 사람이 사는지, 아니 애초에 또 다른 땅이 있는지도 모른 채 만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자 살아가게 되고, 기원 후 1000년대가 넘어서야 태평양과는 반대편인 대서양을 통해 만나게 되죠. 그런데 또 만년 동안 서로 아예 교류가 없었던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꽤나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매우 신기한 가설이 하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베리아 한복판 예니세이강 유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언어와 저기 멕시코 고원 사막 근처에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가 상당히 비슷해서 얘네가 같은 어족이냐 아니냐 하는 점이 논쟁 중이에요. 아니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에 심지어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15,000km나 떨어져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리적 격차와 만년이라는 무지막지한 시간적 거리 때문에 이 두 언어 집단들 사이의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술 더 떠 아예 유럽에 있는 바스크 어나 카프카스 제어, 중국 티베트 어족까지 묶어다가 초거대 어족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일단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요거는 리서치 좀 더 해본 다음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지구의 해수면 상승 이전과 이후의 모습 한번 가볍게 훑어봤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지구의 환경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그로 말미암은 지리상의 변동으로 인해 인류는 아프리카 탈출을 감행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지구상 곳곳에 있는 거의 모든 땅들의 진출에 정착할 수 있었지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기후와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금의 변화는 우리 인간이라는 변수가 큰 작용을 해서 촉발된 다소 변칙적인 사건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지요. 사실 이 기후 변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중론인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응해 살아야겠죠. 만년 전 우리 조상들도 해수면 상승하고 빙하 녹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대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전설이 되어 대홍수 신화 같은 걸로 남아있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에 어떻게든 적응을 하고 살아남아서 후대인들에게 전설로 남겨 전해주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 잘 되면 역으로다가 앞으로 일어날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잠기고 서울 잠기면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준비해볼게요. 모쪼록 역대급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